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인 황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많았던 그는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어서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황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재산을 모으는 데에만 치중했지 재산을 복되게 쓰는 것은 생각지 못하였구나. 내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잘 쓰고 또한 근처에 사찰들을 짓는 일에도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공덕을 쌓는다면 어쩌면 부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지도 모르겠다. 황부자는 그 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한 인근에 사찰을 짓는 데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부자 내외가 옥녀봉에 올라서 그곳에 사찰을 들렀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한노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황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시주께서 그동안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늘이 감동하였으니 이 옥녀봉에서 천일기도를 드린다면 분명 자식을 점지해 주실 겁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올려볼 것이오. 그 뒤로 황부자는 부인과 함께 매일같이 옥녀봉에 올라서 자식을 점지해 달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 보았던 노스님을 그 뒤로는 다시는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부자와 부인은 더더욱 그 노스님이 신령한 존재라고 믿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한 지 1000일째 되는 날 황부자와 부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이었습니다. 황부자는 어렵게 얻은 딸을 정말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런 딸이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자 황부자는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 예쁜 딸, 소중한 딸을 어느 놈과 맺어준단 말인가? 도무지 눈에 차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서둘러야겠어. 완벽한 사윗감은 찾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윗감은 하나쯤은 있을 것이야. 그래서 황부자는 이전보다 더 열을 올려가며 주변에서 사윗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부자가 사위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온 마을에 널리 퍼졌고 나라 제1의 부자나 마찬가지인 황부잣집 외동딸의 배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많은 청년들이 황부자의 집을 찾아와 자신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황부자의 눈에 차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부자도 지쳐갈 때쯤 어느 날 황부자의 까다로운 심사에 더 이상 사윗감이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뜸해졌는데 갑자기 황부자의 집 대문을 열고 비단 옷을 잘 갖춰 입은 도운몽이라는 청년이 자신을 사위로 받아달라며 나타났습니다. 황부자가 그를 가만히 보니 준수한 외모의 예의를 갖춘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외모와는 행동 거지는 내 사위가 될 만하구나. 그런데 과연 그 능력은 어떨까? 황부자는 사위를 선발하기 위해 몇 가지 시험을 준비했으니 그것은 문장력과 무예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높은 선비들과 무예가 충출한 무관들을 시켜서 도운몽을 시험해보았는데 문장력과 무예는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도운몽이란 청년을 몹시 만족스러워하였고 그 청년은 사윗감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부자는 바로 도운몽이란 청년과 혼례 날을 잡아놓고 곧 혼인식을 하기로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또 다른 청년이 황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비단 옷을 입은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천수환이라 하여 자신이 천하제일의 사윗감이라 자청하며 황부자의 사위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도운몽이라는 청년과 혼인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 황부자가 그를 거절해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부자는 천수환이라는 청년을 보고는 어제 왔던 도운몽이란 청년보다 더 마음에 들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수환이란 청년을 시험이라도 해보자 하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천수환이라는 청년은 도운몽이라는 청년보다 문장력과 무예가 월등히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수환이라는 청년과도 혼인 날을 잡았습니다. 약조를 어겼는데 도운몽이란 청년에게는 무엇을 해줘야 한단 말인가? 이를 어찌할꼬? 소문이라도 나면 집안 망신인데. 황 부자는 고민하다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황 부자의 꿈에 지난날 옥녀봉에서 만났던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스님은 황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한 그 두 청년은 사람이 아니라오. 허니 초 아흘렛날 도운몽이란 청년이 오거든. 이 붉은 종이를 내보이고 천수안이란 청년이 오거든. 큰 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풀어놓으시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어쩐지 그 능력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허나 그럼 우리 딸아이의 이 사윗감은 누구를 삼아야 한단 말입니까? 스님, 제발 현답을 내려주십시오. 도무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달 보름에 한거린이 찾아올 것인데 그 자를 사위로 맞아들이도록 하시오. 예, 거린을 말입니까? 아니, 스님 거지라니요. 어찌 제 딸의 남편감을 거지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 공덕을 많이 쌓은 그대를 위해 내 해주는 말이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아니, 스님, 그래도 그렇지 거지라니요. 스님의 딸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스님, 스님. 황 부자는 그렇게 스님을 외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황 부자는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꿈이 그냥 개꿈이라고 믿으며 뻘뻘 흘린 식은땀을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그의 손에 붉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놀라며 아이고 대감, 이게 뭡니까? 부인의 물음에 황 부자는 꿈의 내용을 모두 부인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대감, 꿈에서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시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럼 우리 딸을 거지와 혼인시켜야 한단 말이요. 이것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대로 해야 해요. 그 스님 때문에 우리 딸을 점지 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황 부자는 부인의 확신에 찬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황 부자는 부인의 설득에 고집을 꺾고 꿈에서 스님이 말한 대로 붉은 종이를 잘 보관해 두고 집에는 큰 개를 한 마리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일이 지난 뒤에 약속한 날이 되어 황 부자의 집에 도운몽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황 부자는 내 이놈 사람도 아닌 것이 어딜 들어오느냐 하며 잘 보관해둔 붉은 종이를 꺼내 들고 도운몽에게 다가섰습니다. 도운몽은 붉은 종이를 보자마자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커다란 지네로 변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 며칠 후에는 이번에는 천수환이 황 부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황 부자는 이놈 사람도 아닌 것이 어딜 들어오느냐, 썩 물러가라 하며 큰 소리와 함께 개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지체 없이 천수환에게 달려들었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큰 개에 물려버렸습니다. 천수환은 큰 개에 물린 순간 늙은 노루로 변하여 죽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지나고 보름이 되던 날, 정말 황 부자의 집에 한 거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청년은 세상에 둘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아니, 저놈이 내 사윗감이라고. 아무리 스님의 말이지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저놈이 내 딸의 남군이란 말이야. 황 부자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하였습니다. 보다 못해 황 부자가 그 어린 청년을 쫓아내버리려고 벌떡 일어서는 순간 부인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황 부자는 할 수 없이 거린을 후하게 대접을 해주었으니 이 거린 청년은 느닷없는 부자의 환대와 대접에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황 부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님의 말대로 그를 사위로 맞아들이니 황 부자와 부인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집안의 다른 가족들과 하인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하고 어안이 벙벙해 하였습니다. 황 부자의 딸은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한눈에 이 어린 청년의 비범함을 알아보았고 부모의 말에 따라 그 청년과 순순히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황 부자의 꿈에 또 옥녀봉에서 만난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잘하셨소. 스님, 어찌하여 제가 이리 해야 했던 겁니까? 어찌 멀쩡하고 좋은 청년들도 많은데 하필 거지가 내 사위라니요. 그 거린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라오. 그는 본디 용궁의 대장군이었는데 부하의 잘못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거북산이 되었고 그의 영혼은 옥고를 치르다가 근래에 들어 거지로 태어나게 되었소이다. 허니 그 인물과 재능이 아주 비범하여 잘만 가르친다면 보통 사람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천하에 둘도 없는 인물이 될 것이요. 이럴 수가. 그랬군요.
스님 감사합니다. 황 부자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뒤로 황 부자는 거린 사위를 잘 먹이고 씻기고 입히며 좋은 스승을 붙여서 잘 가르쳤는데 과연 스님의 말대로 그 재주가 비범하여 수년 만에 문장과 무예가 천하에 다툴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황 부자의 가문은 사위의 능력 덕분에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그 자손들은 대대로 부귀의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지주의 땅에서 농부로 일하는 가난한 칠복이가 아내 꽃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의 아내 꽃분이는 심성은 착하였으나 말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여서 잠시도 생각이 난 말을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때문에 칠복이는 늘 골치가 아픈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칠복이는 그래도 아내 꽃분이를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는 것은 칠복이도 썩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친구를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보게. 자네 요즘에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아, 그걸 자네가 어찌 아는가? 내 엉덩이를 언제 봤는가?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아니, 자네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많이 큰가? 이젠 좀 괜찮아졌는가? 세상에 어제 난 종기가 채 곰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의 종기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칠복이는 아내의 그 가벼운 입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나 바로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부인, 잠깐 이리 좀 오시오. 어머, 당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내 엉덩이에 난 종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오. 아, 왜 자꾸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냐 이 말이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당신 엉덩이에 난 종기가 너무 아파 보이고 걱정돼서 혹시 빨리 종기를 낫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전 그저 당신이 빨리 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꽃분이는 화를 내려는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거였소? 그래도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은 웬만하면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어떻겠소? 세상에나,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했군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소. 자, 이리 오시오. 우리 아내가 날 위해 그런 것인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오. 칠복이는 울먹거리는 꽃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뭔가 땅땅하며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웬 항아리가 여기 있는 거지? 칠복이는 그 항아리를 땅속에서 꺼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항아리 안에는 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수천 냥은 돼 보이는데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칠복이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이 땅의 관리인이나 지주가 알게 된다면 이 돈을 다 뺏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복이는 황급히 항아리를 집에 가져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하게 숨기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럴 때 남들은 자기 아내하고 어려운 일에 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런다던데 나는 이 일을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순식간에 내가 이 돈 항아리를 주운 걸 온 마을에 다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끝내는 관리인이나 그 지주 어르신 귀에까지 들어갈 게 뻔한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칠복이는 혼자 끙끙대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돈을 그냥 숨겨두는 것도 숨겨두는 것인데 괜히 아내에게 들켰다간 그날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게 뻔한 일이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칠복이가 무릎을 탁 치더니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몹시 좋아하다가 바로 시장에 나가서 토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꺼낸 뒤에는 그물 속에 물고기 대신 시장에서 구입한 토끼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숲으로 넘어가 나무 사이에 잡은 물고기들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칠복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고 칠복이와 꽃분이는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 오늘 밥이 아주 맛있는데 역시 당신 솜씨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 밥이랑 반찬 좀 더 주시오. 오늘 점심은 아주 배 터지게 먹어야겠소. 아, 그리고 부인,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소화도 시킬 겸 숲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는 건 어떻소? 칠복이의 말에 꽃분이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숲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니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죠? 이제 장난 그만하세요. 놀리다니 그렇지 않소. 이렇게나 맛있는 밥과 반찬을 대접해주는 아내에게 내 어찌 그럴 수 있겠소. 그런데 부인 표정을 보니 정말 소문도 못 들어본 모양이오. 그 버섯처럼 물고기가 생겨난다는 신기한 숲에 대해서 말이오. 네, 전혀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잘 됐소. 오늘 당신에게 내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겠소. 칠복이의 말이 꽃분이는 못 믿어왔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꽃분이는 칠복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숲에 도착하니 정말 나무 사이에서 물고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옆에서 놀라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던 칠복이는 태연한 척 그 물고기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뭘 그렇게 놀라는 거요? 물고기는 이제 거의 다 주었으니 우리 이번에는 냇가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가 잘 걸렸는지 가서 봅시다. 뭐라고요? 그물에 토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인, 이 숲에 오기 전에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와서 이 숲 속의 물고기를 직접 보지 않으셨소? 하여튼 잠자코 나만 믿고 따라와 보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냇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냇가에 도착한 칠복이는 미리 놔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놀랍게도 안에는 정말로 토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숲속에는 물고기, 그리고 그물에는 토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뿐이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꽃분이는 멍한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고 칠복이는 속으로 킥킥대면서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부인, 뭐 벌써부터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이오. 아직 큰 게 남았는데 우리 집에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남아있소. 뭐라고요? 아직 뭐가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라니? 우리 집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칠복이는 이제 아내의 반응을 거의 즐기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건 말이오. 우리 집에 바로 정말 많은 돈이 담긴 항아리가 있어. 정말 우리 집에 돈 항아리가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 애초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 돈 항아리부터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밖에 나와서 재미난 구경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괜찮지 않았소? 원래 진짜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거 아니겠소? 자,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돈 항아리를 보여주겠소. 이렇게 두 사람은 물고기와 토끼를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가자마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내보였습니다. 서방님,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우리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거 맞나요? 꽃분이는 손뼉을 치며 몹시 기뻐했고 칠복이도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흐뭇해하고는 말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오. 그런데 부인, 이 사실이 관리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우린 이 돈을 전부 뺏기고 게다가 이런 큰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숨겨놨으니까 벌까지 받게 될 것이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소? 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요, 부인. 정말 이 일은 우리 두 사람만이 알아야 하오. 정말 명심하시오. 칠복이는 아내에게 재차 강조하였고 꽃분이도 칠복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서방님 잠시만 보고 올게요.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부인, 나갈 필요 없소. 아이 그래도 이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확인만 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집 밖으로 나가려는 꽃분이를 칠복이는 재차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내가 알려주겠소. 지금 저 밖에 소동은 관리인이 지주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쫓겨나는 소리란 말이오. 아마 새 관리인이 올 것이오. 칠복이는 지어낸 말로 밖으로 나가려는 꽃분이를 진정시켰고 그 후로 일주일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꽃분이도 어디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꽃분이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꿈 같은 일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잠깐 일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이 집의 반찬을 나눠주러 이웃집 여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나물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어. 세상에나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뭔 일이 있는 거야? 왜 요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웃집 여인의 물음에 꽃분이의 코가 벌렁거렸고 입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얼마나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역시 뭐가 있구만. 뭐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 있구만. 딱 그럴 때 나오는 표정 아닌가? 맞아요. 역시 눈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아, 뭔데. 무슨 일이야? 말 좀 해줘봐. 아유, 이렇게 눈치를 채버렸으니 내가 어쩔 수가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지만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럼. 나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할게. 절대 걱정하지 마. 말을 하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사실은요. 꽃분이는 결국 집안의 돈 항아리 이야기를 그 이웃집 여인에게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몹시 놀라하였고 꽃분이는 절대로 비밀이라고 신신당부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꽃분이 다음으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 이웃집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곧장 또 다른 이웃에게 나무를 나눠주러 갔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니 역시나 절대로 비밀이라고 당신만 알아두라면서 그 들은 내용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게 된 이 이야기가 점점 온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칠복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꽃분이에게 심한 말을 하며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도 이에 지지 않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요.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비밀이 아니게 되지. 그게 어떻게 비밀이란 말이오. 아니, 제가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깐요. 그럼 비밀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답답해라. 부인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내가 부인 때문에 못 살겠소. 정말 뭐라고요? 답답하다고요? 저랑 못 살겠다고요? 서방님 어쩜 그래요? 언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람 변치 않으시겠다더니 당신이 더 나빠요. 나는 사실을 말하지만 서방님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된 거 전부 말해버리겠어요. 다 폭로하겠다고요.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말 아무나 붙잡고 집에 있는 돈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관리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칠복이는 관리인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밭에서 돈 항아리를 발견했다는데 정말인가? 아닙니다, 나으리. 돈 항아리라뇨.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가 너의 아내 입에서 나왔는데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그것이 분명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일 테지만 그런 이상한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제 아내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아무 말이나 하고 또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뭐 그래. 그런 병이 있단 말이지. 오라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여봐라 이자의 아내를 데려오거라. 이윽고 꽃분이가 불려왔고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거라. 너의 남편이 돈 항아리를 발견한 게 사실이냐? 네, 나으리 사실입니다. 꽃분이의 대답에 관리인은 칠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었느냐? 자네 일에도 발뺌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사실이 아닙니다. 저게 다 병 때문에 저렇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 언제 그 돈 항아리를 처음 봤는지 물어봐 보십시오. 관리인은 표정을 찌푸리며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 항아리를 본 게 언제였느냐? 아,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숲속에서 물고기를 주워온 날이었어요. 꽃분이의 말에 관리인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상한 숲에서 물고기를 주워와. 그게 뭔 소리인가 계속해서 말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냇가 그물에 토끼가 들어있어서 그것도 챙겨왔습니다. 이거 뭔가 말이 점점 이상한데 또 더 할 말이 남았느냐? 제 남편이 어이없게도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억울해요. 그리고 그날 밤 나으리께서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새관리 나으리 오셨을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아니 내가 누구에게 쫓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나으리.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지주 어르신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얻어맞으며 쫓기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뭐 내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다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그때 재빨리 칠보기가 관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불쌍한 아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서 나으리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돌봤어야 하는데 저를 벌하시고 불쌍한 제 아내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부탁드립니다. 관리인은 벌을 주려 했으나 병에 걸렸다는 그 아내의 심각한 상태를 보아하니 딱한 마음도 들고 또 칠보기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 이내 화났던 마음도 수그러졌습니다. 네, 원래는 너희 부부에게 벌을 주려고 했는데 그 요상한 병에 걸린 그 사정이 아주 딱하고 또 네가 이렇게까지 울며 애원하니 이번만은 너희 부부를 용서해 줄 것이야.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빨리 그 몹쓸 병을 치료하거라. 관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보기는 아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칠보기는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크게 한숨을 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 칠보기의 모습을 본 꽃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그 권리 나으리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지 않소?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당신은 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이오. 덕분에 저 돈 항아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관리 나으리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부인 덕분이오. 서방님, 제 덕분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소. 당신 덕에 저 큰 돈을 지켜냈으니 저 돈은 이제 다 당신 것이오. 모두 당신이 가지시오.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리 기특한 일을 하다니. 그럼 뭐 제가 가지는 게 맞겠지만 어찌 저 혼자만 가지겠어요. 당신도 가끔 좀 드릴게요.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고맙소. 앞으로 내 당신에게 더 잘하겠소. 당신이 저 많은 돈을 지켜줬으니 말이오.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부인, 앞으로는 말이오.
입을 항상 조심하시오.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일도 또 실수를 하는 일도 훨씬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입을 무겁게 하고 늘 말을 조심해야 하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니까. 맞아요. 저도 이번에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사실 제가 당신과의 비밀을 말해버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당신에게. 다 이해하오. 그럴 수 있소.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될 일이오. 다 잘 넘어가지 않았소. 우리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저도 앞으로는 정말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꽃분이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꽃분이를 안아주고 잘 달래주었습니다. 꽃분이는 입을 가벼이 놀리면 큰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뒤부터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서로를 아껴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선에서 역대 장님 중에서 제일 가는 점쟁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려진 조선 최고의 점쟁이는 아마도 세조 때의 홍계관일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조선 세조 때 홍계관이라는 장님 점쟁이가 살았습니다. 그 장님은 어찌나 점을 잘 쳤던지 무슨 일이나 백발백중으로 다 마쳤는데 특별히 사람의 운명을 점을 치는 데에는 더욱 신통하여 일생의 기륭 화복을 그야말로 척척 맞춰내니 누구나 다 감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홍계관에게 어떤 재상 한 분이 그와 한 동네에 살았는데 일찍이 청년 때 그에게 평생 살 운명을 점으로 청하였더니 그는 한참 묵상을 하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도 하다. 너의 운명으로 말하면 장래의 이름이 천하에 떨치고 장수하며 여러 관직을 겸직할 팔자나 살인할 액이 끼어서 남을 죽이고 그 죄로 형살이를 하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어서 갖은 고생을 하게 될 팔자로구나. 아우 정말 안타깝구나. 청년은 말을 듣고 낙심하여 다시 재차 간청했습니다. 화를 회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자 홍계관은 머리를 설설 흔들며 내 수단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청년은 마지막에는 화가 벌컥 나서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의 점친다는 것이 모두가 허망한 짓이 아닙니까? 내가 부귀공명에 장수까지 한다고 하면서 또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어 죽는 것보다 못지않게 한평생 고생을 하겠다 하니 그런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점쟁이도 그리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계관도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다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방법이 있기는 꼭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능히 실행할지 그것이 문제요. 그 방법은 별것이 아니라 참을 인자 한 자만 꼭 주의하면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사는 집에다 안팎을 물러나고 기둥과 천정 방문 위 부엌 변소 등 뭐 어떠한 곳이든지 사람의 눈이 닿을 만한 곳이면 모두 참을 인자를 써붙여 두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보고 그저 참기만 하면 자연 화를 면하고 따라서 타고나온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청년은 홍계관이 보통의 점쟁이 같으면 그의 말을 흘려서 들었겠지만 홍계관은 원래가 이름난 점쟁이인 까닭에 그의 말을 꼭 신용하고 그 길로 집에 돌아가서 웬만한 곳이면 모두 참을 인자를 써붙이고 출입할 때와 거동할 때마다 글자를 보고 신중히 생각을 하였으니 자연 그것이 한 습관이 되어서 매사를 잘 참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성하여서 장가를 든 후였습니다. 한 번은 한참 더운 여름철에 그가 아침 외출을 하였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하여 밤이 늦게나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앞마당에 들어서며 은은한 달빛에 비춰본즉 자신의 부인이 대청에서 곤히 잠이 들어 자는데 대담하게도 어떤 상투뿐 젊은 남자와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나란히 맞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취중에 그런 망측한 꼴을 보니 눈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에 연놈을 한 칼로 찔러 없애겠다는 나쁜 마음이 생겨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부엌으로 들어가 식도를 찾아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는 부엌 벽에 써 붙인 참을 인자가 얼른 보였으니 단연간 봐온 참을 인자를 보고는 그는 한번 멈추고 가만히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따로 있지.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내놈이 제 계집이 다른 남자와 한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것까지 참는 것이야 어디 있으랴 하고는 다시 분한 마음이 격동되어 시퍼런 칼날을 달 아래 번쩍이며 마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거기에 누운 두 남녀의 생명은 바람 등잔불같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루벽과 대청 기둥의 곳곳이 써붙인 무수한 참을 인자가 또 그의 눈에 얼른 보이며 마음속에서 참아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머뭇머뭇하는 중에 자기의 아내가 잠을 깨어 얼른 일어나며 아이고 서방님 언제 오셨습니까? 몸이 고내서 잠깐 눕는다는 것이 아주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하고 또 발로 거기에 누웠던 상투뿐 사람을 건드리며 그만 일어나거라 주인어른 오셨다. 하자 누웠던 상투뿐 사람이 또한 얼른 일어나며 어유 지금 오셨습니까 하는데 둘 다 기색과 행동이 천연덕스러웠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든 채로 자세히 보니 즉 상투뿐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처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외출한 동안에 자신의 집에 왔다가 날씨가 너무 덥고 머리에 땀이 나서 냄새도 나고 하니까 머리도 감고 머리를 빗은 후에 그것이 마르라고 상투를 틀고 자기 언니와 같이 누워서 잠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전까지 머리끝까지 올랐던 분한 마음이 어느 결에 봄눈같이 사라져 없어지고 도리어 부끄러운 생각과 또 조금만 참지 못하였더라면 아끼는 처제를 한 칼에 죽이고 부인마저도 죽였을 것을 생각을 하고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잔등에는 찬땀이 흘렀습니다. 손에 들었던 칼을 그만 땅에다 던지고 크게 한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홍계관은 참으로 천하최고의 점쟁이이구나. 그 뒤 그는 과연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 또한 고령에 달하여 죽을 때까지도 자손들에게 늘 오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영의정까지 한 홍윤성은 본래 호남 사람으로서 소실적에는 매우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으로 심부름을 하러 왔다가 홍계관이 천하의점쟁이란 말을 듣고 찾아가서 점을 보았더니 홍계관은 한참 동안 점을 치다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정중하게 예를 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이 많은 양반이 올시다. 불과 10년 이내에 일인지하여 만인 지상이 되는 조선의 영의정을 할 것이오. 따라서 부자가 될 것은 물론이고 한양에서 이름을 떨치고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으니 부디 잊지 말으시고 잘 기억하셨다가 뒷날에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모년 모월 모일에 당신이 형조 판서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내 자식이 큰 죄를 짓고 당신의 손에 사형을 받게 될 터이니 나를 생각하시고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홍계관이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홍윤성에게 인사를 시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일에 네가 죽을 죄를 지고 여기 이 양반에게 형문을 당하게 되거든. 아무 말도 말고 그저 저는 홍계관의 아들이다라고만 하여라. 홍윤성이 그때 듣기에도 하도 허망한 것 같아서 그냥 실없는 말로만 듣고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10년이 못되어 홍윤성은 세조를 추대한 공으로 공신이 되어서 형조 판서를 하였는데 하루는 죄수를 문초하는 중에 그중 한 죄수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점쟁이 홍계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 홍윤성이 지난날에 홍계관에 부탁하던 말이 생각이 나서 홍계관의 점이 귀신같이 맞추는 것을 크게 칭찬하며 약속대로 죽을 죄는 아니기에 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홍계관은 어느 날 자신의 운명점을 쳐보니 모년 모월 모일에 형을 받아서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땅의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 형조판서가 될 사람에게 미리 각서를 받아두게 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점괘를 얻고 땅의 기운이 면색으로 따지면 황색으로 바로 황씨인 것까지도 해독하여 그날부터 황씨 중에 장래 형조판서가 될 만한 인물을 널리 물색하였습니다. 혹은 자기 집에 점 치러 오는 사람 중에도 황씨가 있으면 특별히 주의하여 점도 쳐보고 또는 자진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황씨의 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장래에 형조판서를 할 인물이 없어서 퍽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황희정승이 여러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가서 여러 아들의 운명을 점쳐보았습니다. 그러나 점괘와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셋째 아들의 점을 보다가 벼랑간 희색이 만면하여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제는 내가 살았구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꿇어앉아서 셋째 아들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년 모월에 반드시 형조 판서를 하실 터인데 그때 이 소생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살려주시겠다는 각서 한 장을 이 자리에서 써주십시오. 하며 정성껏 간청하였다.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은 그의 말을 듣고 껄껄 크게 웃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너를 최고의 점쟁이라 하더니 지금 본즉 미친 사람이 분명하구나. 우리 삼 형제가 모두 자질이 둔한 탓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삼 형제에게 모두 과거를 보지 말라고 명하셔서 과거를 보지 않게 되었으니 낙향한 사람으로 어찌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으랴. 또 만약에 그런 고관이 될지라도 재주와 인품이 내 자신의 평판이 될 수도 있고 또 평판이 된다. 죄 없는 사람을 무법하게 죽일 수 없을 것인즉 또한 죄가 있다면 상감께서 내린 국법을 어기면서 억지로 살릴 수 없는 일. 아무리 형조판서라지만 이 어찌 제 멋대로 죽일 죄인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내 말은 그저 일종의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한 것이니 다시는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도 홍계관은 재차 간청을 하니 지나가던 황정승이 말을 듣고는 셋째 아들을 책망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안 맞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처럼 간청을 하는데 안 들어준다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리 청하는데 각서 한 장을 써주어라. 그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냐. 셋째 아들은 아버지 황희정승의 말씀에는 어찌 거역할 수가 없어서 기어코 각서를 한 장 써주었습니다. 그 뒤에 홍계관의 명성이 전국에 퍼져서 양반들은 물러이고 남녀노소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 집에 문이 닳도록 돈을 싸고 달려드니 그 소문이 곧 임금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조 임금은 원래 무당이나 점쟁이라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해서 소문을 듣고는 당장에 명령을 내려서 어전으로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보통의 점쟁이가 같으면 당장 취조를 하고 감옥에 하옥하였겠지만 그래도 홍계관은 천하점쟁이라고 떠드니까 한번 시험을 하여 보아서 과연 신통하게 맞추면 용서하여 놓아주고 여의치 않으면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홍계관이 어전으로 불려오자 세조는 미리 주머니 속에다 쥐 한 마리를 잡아 넣어두었다가 주머니를 내어놓으며 홍계관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무슨 물건이 들어있고 또 몇이나 되는지 알아맞혀라. 홍계관은 앞못 보는 두 눈을 휘번덕거리며 한참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뭔가 생각하는 듯하며 점을 치더니 전하께 답하겠습니다. 그 물건은 새도 아니었고 버러지도 아니온데 항상 구멍으로만 출입을 하고 도적질을 잘하는 것인즉 쥐가 분명하옵고 그 수는 3마리입니다. 세조는 홍계관이 안에 든 것이 쥐인 것을 맞춘 것은 용하게 생각하였으나 그 수가 맞지 않는 것을 보고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홍계관을 죽이려고 내 이놈 분명히 쥐가 3마리란 말이냐. 만일 수가 맞지 않는다면 내 너를 죽일 것이니라. 하였더니 홍계관은 주저앉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맞지 않으시면 제 목을 베신다 하셔도 후회치는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세조 임금은 여러 신하들이 보는 데서 주머니를 열어보게 하니 쥐는 틀림없는 그 수가 3마리가 아니고 1마리였습니다. 세조는 당장에 책상을 치며 홍계관을 꾸짖었습니다. 이 요망한 놈이 공연히 백성들을 속이고 또 여러 대신들까지 속이는구나. 천하 고약한 놈 같으니 즉각 형조로 내려서 참수형에 처하라. 위기일발에 처한 홍계관은 잡혀가는 도중에 가만히 생각한즉 포졸에게 지금 형조판서 대감이 누구신가 하고 물었더니 포졸은 황수신이라는 분입니다. 황희정승의 셋째 아드님이시고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홍계관은 혼자 생각에 잠기며 그러면 그렇지 내 점이 조금이라도 틀릴 까닭이 있나 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쌈지를 부스럭부스럭 뒤져서 지난날 셋째 아들에게 받아두었던 각서를 꺼내 들고 셋째 아들이 문초할 때 내보이며 예전에 써주신 이 각서와 같이 모든 것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아들도 그런 일이 벌써 오랜 일이었기 때문에 전부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각서를 보고는 크게 놀라며 탄식하되 홍계관은 과연 천하제일의 점쟁이로구나 하고서는 즉시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뵙고 홍계관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쥐를 다시 한번 해부해보고 혹시나 쥐 뱃속에 새끼가 있나 없나 조사하여 보시길 바라옵니다. 하고 청하니 세조도 그럴듯이 생각을 하고 즉시 쥐를 해부하여 보아라 하였으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세조가 그것을 보고는 최고의 점쟁이라고 칭찬하면서 홍계관을 무사히 석방케 하고 그때부터는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에게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였다 칭찬하고서 그 후에는 정승의 자리까지 앉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있게 보셨다면 고맙겠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 많은 역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탐욕하며 사람들을 기만한 역술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를 알까요? 저는 역술인이 아니지만 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성심도 착하고 총명하였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어릴 적부터 학문의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것입니다. 천자문도 5살에 떼고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책을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신동도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학문을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돌쇠를 사람들은 이 나라의 큰 재상감이며 마을의 자랑이라 여겼습니다. 돌쇠가 아무리 성심이 좋아도 주위에서 이런 칭찬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실패를 맞을 일도 없었기에 뭐든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런 돌쇠가 과거를 볼 나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만 있으면 과거 시험이구나. 그동안 공부한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지. 어릴 적부터 이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1년 남았구나. 아마 과거의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 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어릴 때부터 신동이고 또 남보다 열심히 하지 않았더냐. 이제 내 실력을 이 나라 전역에 알리고 우리 집안을 명문으로 만들 수 있다. 돌쇠는 항상 그리 생각하고 과거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만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러 과거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돌쇠는 식솔들에게 인사하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늘 그렇듯이 걱정 마시고 기다리세요. 과거 합격은 당연한 것이고 장원급제에서 사모관대를 갖추어서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과 크게 잔치를 벌려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쇠는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돌쇠는 한양을 목전에 두고 한주막에 머물렀습니다. 요기도 해결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막에 걸터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돌쇠의 눈에 한 거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도 젊고 몸도 성한데 그냥 힘없이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휴, 저 한심한 놈을 봤나. 아직 젊고 몸도 성한 놈이 어찌 이리 구걸을 하면서 사는 게지. 저런 놈한테는 절대 적선해서 안 되지. 사람들이 가엾게 여겨서 적선을 해주니 저리 사는 게지. 그런데 그때 돌쇠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주모로 보이는 안악이 국밥을 한 그릇 정성껏 만들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돈 주고 먹는 것보다 더 푸짐한 것입니다. 돌쇠는 의아해하며 보고 있는데 주모가 거지에게 밥을 주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이보게, 자네 저거지랑 무슨 관계가 있나? 왜 파는 국밥을 그냥 주는 겐가? 그러자 주모가 거지의 눈치를 한 번 보더니 돌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요? 저거지는 몸도 성하고 나이도 젊은데 어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저리 구걸을 한단 말이요. 자네처럼 선한 사람들이 적선을 해주니 저거지가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저리 사는 게 아니요. 그러자 주모가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은 원래부터 저런 것은 아닙니다. 행색은 초라한 거지이지만 반듯한 선비이옵니다. 뭐라 하였는가 저거지가 선비라고. 정말 놀랄 일이군. 근데 어찌 선비가 저리 구걸을 하며 넋을 놓고 있는 게지. 그것이 저 선비는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고 마을에 찾아했습니다. 천자문도 일찍 떼고 사서삼경도 익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큰 재상이 될 것이라 모두 말했지요. 또한 성품도 착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기에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구만. 저런 신동이라면 과거 시험은 그냥 붙을 터인데. 아니지, 장원급제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항상 사람들의 칭찬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선비님 말대로 과거 시험은 그냥 붙는 것이고 장원급제도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첫 과거 시험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신동이라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장원급제도 아닌 과거 시험도 떨어진 것이지요.
그 이후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만 놓고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고 가사는 탕진하여 저리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도 살면서 실패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처리된 것이라 사람들은 말한답니다. 과거 시험이 첫 실패인 것이지요. 그래서 근처에 오면 끼니라도 해결하라고 국밥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정신을 다시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고요. 주모의 말에 돌쇠는 머리를 쇠망치로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거지가 자기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 사람들이 떠받쳐준 자신과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돌쇠는 하늘을 찔렀던 자신감이 갑자기 사라지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 시험이 시작되고 돌쇠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글 공부를 한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막에서 본거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 거지처럼 되지 않을 것이야. 그자는 시험 볼 때 운이 안 따라준 것이 확실해. 돌쇠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비들과 함께 돌쇠는 과거장으로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자신과 함께 공부를 한 학우들 또한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건대 그런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뭐가 이렇게 초조하지? 긴장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돌쇠는 그러면서 붓을 찐 손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 시제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나와줘야 하는데. 돌쇠는 처음으로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만큼 시제가 무엇이 나오는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돌쇠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저게 뭐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 글이 서책을 보았건만 저런 문장은 처음이야. 과거 시제가 생전 본 적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계속 자신의 눈을 비비며 믿기지 않는 듯 시제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수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한 과거인데, 어릴 때부터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돌쇠는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 시험지 아무 말이나 휘갈겨 쓰고는 과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장원급제는커녕 합격도 못하게 생겼으니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인가. 두렵구나.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도 장원급제하고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돌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한양 객점에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한양 도성을 유령처럼 돌아다니며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그의 집신이 다 해져서 떨어지고 여분으로 챙겨온 집신은 이미 다 사용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신이 다 떨어졌구나. 마치 집신이 나와 같은 신세로구나. 다 떨어져서 쓸모없는 상태니 내가 딱 이 짝이니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돌쇠는 다 떨어진 집신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집신 고쳐드립니다. 집신 고쳐드려요. 다 떨어진 집신을 새 집신처럼 엮어드립니다. 돌쇠의 귀에 웬 소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신을 고쳐 마침 잘 되었구만. 새로 살 집신값도 없었는데. 돌쇠는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의 행색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의 얼굴은 시커멓고 피죽도 제대로 못 먹은 듯 헬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눈빛을 초롱초롱 빛내며 미소를 가득 머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집신을 다시 새 집신처럼 만들어준다고 그게 정말이냐? 돌쇠의 질문에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돌쇠 앞에 엎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돌쇠의 집신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네, 선비님, 이 정도면 제가 새 집신처럼 다시 엮어드릴 수 있답니다. 저에게 맡겨보세요. 돌쇠는 소년의 행색이 영 못 믿어왔으나 어차피 떨어진 집신이니 한번 맡겨나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 부탁을 해보자꾸나. 자, 얼마면 되는 게냐?
네, 선비님 한 양만 주시면 됩니다. 돌쇠가 품에서 한 양을 꺼내어 주었고 소녀는 돌쇠를 이끌고 그늘진 곳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돌쇠 앞에 앉아서 그의 집신을 벗기더니 자신의 품에서 이것저것을 꺼내어 돌쇠의 집신을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며 다시 엮었습니다. 돌쇠는 그늘에 앉아 있었지만 소년이 있는 곳에는 햇볕이 쨍쨍하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소년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얘야, 너 힘들지 않느냐? 날이 이리 더운데 괜찮은 것이냐? 돌쇠가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새벽부터 나와서 여지껏 일하고 있어서 당연히 힘들긴 하답니다. 그래도 뭐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손님을 만나서 집신을 엮으면 즐겁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거참 어린 나이에 아주 열심히로구나. 그래, 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냐? 돌쇠의 물음에 소년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보니 뭔가 사연이 있는가 보구나.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냐? 아니요. 두 분 다 살아계시답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미안해. 내가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였구나. 아닙니다. 제 꼴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하냐고 물어보신답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지난 흉년 때 큰 빚을 지셔서 빚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하인으로 일하시며 빚을 갚고 계시답니다. 아니, 너는 왜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거든요. 남이 시키는 일 말고 제가 생각해서 제 힘으로 해내는 제 일이요. 돌쇠는 소년의 얼굴을 가만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아이의 모습이었으나 표정만은 누구보다 당차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기특하구나. 기특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니 참으로 대단하구나. 소녀는 대답을 하고는 다시 열중하여 집신을 엮었습니다. 돌쇠는 가만 아이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말로 일을 즐기는 듯 신나게 집신을 엮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의 일을 즐겁게 생각하는구나. 거짓으로 억지로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는 게지. 돌쇠는 아이의 모습을 신기하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녀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선비님 보세요. 집신을 다 고쳤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어디 한번 보자. 돌쇠는 소년이 건네주는 집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마치 새 집신인 것처럼 튼튼하게 잘 엮여져 있었습니다. 너 대단한데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재주가 좋은 아이로구나.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이것만 매일매일 하는데 이 정도 실력은 되어야죠. 소년이 어깨를 으쓱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얘야, 뭐 하나만 물어보자꾸나. 계속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선비님,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집신을 고치는 일이 즐거운 것이냐? 일하는 내내 표정이 아주 좋더구나. 콧노래도 계속 부르고 말이다. 네, 그럼요. 정말 즐거워요. 소년의 대답에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너의 상황이 즐겁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부모님은 큰 빚을 지고 하인 생활을 하고 너도 생활이 영 힘들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집신을 엮는 것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이냐? 돌쇠의 물음에 소년이 돌쇠를 가만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엮는 것은 단순히 집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제가 엮는 것은 제 희망이에요. 제 꿈이고요. 저는 이렇게 집신을 고치고 엮어서 번 돈으로 저만의 집신 가게를 차릴 거예요. 그 희망을 매일 하루하루 엮어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그런 것이야. 고맙구나. 고맙다. 내가 오늘 너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구나. 이제는 막막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구나. 돌쇠는 소년의 대답에 몹시 감탄하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소년이 고쳐준 집신을 다시 신고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가 집신을 엮으며 꿈을 이뤄가듯이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계속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야. 비록 이번 과거 시험을 망쳤지만 고작 이런 걸로 일이 좌절만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리 낙심하다니.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에서도 즐겁게 살고 있는 저 아이보다 못한 것이야.
이 아이처럼 꿈을 이뤄가는 과정도 즐거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 꿈을 위해서 정진하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지. 돌쇠는 새것 같은 집신을 신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장원급제는 아니더라도 합격해서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내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더 무서운 것이 아닐까요? 언제 무너질 모래성처럼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